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종의 근대사 삼국지 제124부 교토 대방화 이케다의 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4년 4월 산요회는 구성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와해가 됐죠. 요시노부의 술자리 폭언으로 그냥 쫑이 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토에는 산요의 핵심 멤버 중에서 누구만 남았냐면은 요시노부와 아이즈 번주, 카타모리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요회의 핵심 세력인 사스마번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산요회는 재구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요시노부는 그다지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설도 있냐면은 이게 요시노부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술자리에서 파토를 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설도 있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스마번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시노부는요, 어쨌든 이제 국정 운영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요시노부가 상당히 영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현재 요시노부가 에도마쿠 쇼군의 후견직을 맡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받게 된 자리였냐면은 바로 사스마번의 국부인 시마즈 히사미스에 의해서 받은 직책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후견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스마의 냄새가 묻은 그런 자리라는 거죠. 뭔가 좀 찜찜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후견직을 맡게 되면요, 좋던 싫던 간에 자기가 이제 에도마쿠에 매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에도마쿠 막신들의 눈치와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노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이 후견직을 사임을 하고 조정으로부터 황궁과 교토를 지키는 직책인 금리 어수의 총독직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요시노부는 에도마쿠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토 조정의 직함을 단 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에도마쿠에서는 현재 요시노부를 대신해서 병약한 어린 쇼군인 이에모치를 보잘 만한 인물이 어차피 없어요, 그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좋던 싫던 간에 에도마쿠는 요시노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시노부가 후견직을 계속 맡고 있으면은 에도마쿠의 오래된 짬밥을 먹은 그런 막신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요시노부가 그 후견직을 사임하고 아예 그냥 조정의 직위를 받음으로써 막신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작 에도마쿠 입장에서는 요시노부 말고는 지금 딱히 방안이 없으니까 결국 요시노부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시노부는 교토 조정의 직함을 달고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여기서 이제 덤으로 에도마쿠에 대한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요시노부는 아사히코 친왕을 통해서 교토 조정을 장악을 했고, 또 교토 수호로 있었던 아이즈 번주 카타모리의 지원을 받아서 교토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무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 교토 소사대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군화 번주였던 마사이라 사다오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즈 번주인 카타모리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군화 번주 역시 요시노부를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노부가 도쿠가 가문이긴 하지만 반기라서 히토스바시라는 성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즈번, 군화번, 이 세 개의 세력이 연대를 한 건데, 이 세 개의 세력의 이니셜을 하나씩 따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당시 세간에서는 이치카이소 정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즉 히토스바시 요시노부, 그 다음에 아이즈번, 군화번, 이 세 개가 연합한 연립 정권이 이치카이소 정권입니다. 산요이를 대신해서 이치카이소가 들어선 거죠. 1864년 6월, 이렇게 해서 요시노부가 교토의 니조성,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원래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교토에 상경할 때 머물라고 만든 그 니조성,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치카이소 정권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치카이소 정권은요, 그래도 사스마번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조낭 양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 했던 번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스마번이 산요에서 추출되고 지금 현재 이치카이소 정권의 면면을 보면은
그냥 이건 철저하게 에도막부 시즌2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도막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준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우선 요시노부의 본거지였던 미터번이 또 사실 알고 보면은 낭인들이 슬래셔물을 찍었던 그 초반 스타트업을 했던 곳이 미터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도막부를 대표하는 요시노부의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미터번에는 의외로 도막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던 도막파들이 중심이 돼서 텐구당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야마모토에서는 천주조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요 규모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시노부는 즉각 무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것으로 응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요시노부가 걱정하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런 소규모 지방 소요 사태는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교토에서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정변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정변을 통해서 지금 권력을 장악한 건데 조시번이 반대로 이런 정변을 이용해서 반격을 가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당시 교토에서 암약하고 있던 조낭 양이 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후루타카 슌타로가 신선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후루카타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인 메타작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혹독한 고문 끝에, 역시 과학은 폭력이죠. 혹독한 고문 끝에 지금 현재 도막파들이 교토에서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실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과 공포라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춘공깽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후루카타가 실토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조시원의 도막파들이 현재 교토에 모여있고 이들이 이치카이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변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변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치카이소 정권의 핵심 요인들 요시노부, 아사히코 친화, 그리고 아이즈 번주와 구나와 번주, 이런 핵심 요인들은 모두 암살을 한 다음에 교토 시가지와 황궁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고메이 천왕을 무려 고메이 천왕을 보쌈을 해가지고 조슈로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루카타가 실토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뜨악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치카이소 정권도 이거를 좀 반신반의 했을 정도예요. 저거 진짜야? 진짜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럴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정부 요인들에 대한 암살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무려 교토 시가지와 황궁에 불을 지르고서 천황을 납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지막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더군다나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신선조가 원체 그동안 이게 발이 좋아서 치안 유지 기구지 거의 뭐 정치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양아치 협잡의 질로 악명을 떨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혹시 이게 신선조가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분명히 제기됐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신선조는 이런 협잡의 기질을 보였던 초대 국장 세리자와 카모,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고 그랬죠. 원래 강력한 도막파였다가 전형한 인물이기도 했고, 또 하여튼 이 사람이 정말 시정잡배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녀서 초창기 신선조를 망가뜨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리자 카모가 최근에 내부 숙청을 당했다는 거예요. 신선조는 이런 내부 숙청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내부 숙청을 정말 많이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죠. 바로 이제 3번 조장이었던 사이토 하지메. 이 사람이 이런 내부 숙청을 정말 많이 했던 인물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리자 카모가 처단을 당한 다음에 새롭게 국장으로 곤도 이사미, 그리고 부장으로 히지카타 토시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내부 기강이 그래도 많이 확립된 상태였습니다. 여담인데 일본 이름이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히지카타 토시조를 계속 하지카타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진짜 십수년 동안 하지카타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살포시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지카타가 아니라 히지카타라고. 그래서 가토사마하고 더불어서 이름 헷갈리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또 히지카타 토시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아무튼
히지카타 토시죠. 자, 그래서 내부 기강이 많이 확립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교토수 역할을 맡았던 아이즈 번주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신선조에서 입수한 정보가 나름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조슈번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수를 잡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때는 1864년 7월 8일 밤이 깊어지자 교토의 입경에 있던 조슈 번사들이 이케다야라는 여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게 바로 그 이케다야 여관인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론 현재 여관은 아니고 이게 여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뭐지 수족관이 들어왔다가 KFC로 쓰였다가 하여튼 이런저런 용도로 쓰이다가 지금은 신선조 테마파크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서 깊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케다야 여관으로 모여들게 됐는데 여기에 모인 조슈 번사들이 한창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신선조가 이케다의 여관에 들이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신선조는 이케다의 여관에 모인 조슈 번사들을 모조리 체포하려 들었고 상황이 글러버렸다는 것을 감지한 조슈 번사들은 순순히 체포당하는 대신에 칼을 뽑아서 격렬하게 저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케다야 여관에서는 쌍방간의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조슈 번사 7명이 참살되고 24명이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신선조도 한 명이 사망하면서 약간의 피해를 입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칼 쓰는 솜씨는 신선조가 확실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케다야 사건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신선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신선조는 저렇게 즉결처분권을 갖고 있는 일종의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사실 신선조도요. 명색이 그래도 치안 유지 기구예요. 그래서 신선조도 막무가내로 막 그냥 칼 뽑아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체포가 원칙이에요. 체포가 원칙이고 체포를 했는데 상대방이 불응을 하고 도주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뽑아가지고 저항을 한다. 특히 낭인들의 경우에는 칼륨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맞대응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는 거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칼싸움이다 보니까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케다야 사건도 그냥 조슈 번사들이 순순히 잡혔으면은 뭐 이렇게 칼부림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그대로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교토에는요 이미 조슈 번사들이 교토의 대방화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치카이서 정권에서 퍼뜨린 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토는요 지금도 거리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만 정말 미로처럼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 건물들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번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불바다예요. 이게 일반적인 화재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방화죄는요 거의 대역죄에 가까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에서의 방화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방화죄는 굉장히 엄중한 제목인 거 맞죠? 아무튼 이렇게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저런 흉악한 놈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선조가 전격적으로 이케다야를 급습해가지고 조슈 번사들을 체포하니 교토 사람들은 당연히 신선조를 마치 영웅처럼 떠받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신선조의 이미지가 바로 요때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동안 했던 깡패짓들은 다 잊어버리고 요가 한 방으로 다 이제 이미지가 쇄신된 거죠. 이렇게 교토에서는 신선조의 유명이 천하를 진동시킬 정도로 울려 퍼지게 되고 조슈는 엄청난 흉모를 꾸민 천하의 간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조슈버는 자신들은 그런 일을 주도한 적이 없다. 이것은 철저하게 신선조가 꾸민 허위, 조작, 공한 사건이라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서 항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조슈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선조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조슈 번사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죽이고 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케다의 사건이 논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말로 조슈번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신선조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만든 허위 조작 공안 사건이다. 두 개의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진실은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최후의 승자가 어쨌든 뭐 조슈번이 되는 건데, 조슈번 입장에서는 이케다의 사건이 나름의 치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조슈번이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들, 또 이전에 보여줬던 행보들을 종합해놓고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조슈번이 지금까지 딱 보셔도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얘들이 좀 똘끼 기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했던 행보들도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막가파 근성의 도박 정신에 이런 거 정말 심한 집단이에요, 조슈번이. 결국 그 막가파 도박 정신으로 쭉 성공해 오다가 마지막 태평양 전쟁에서 침몰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얘들은 자국의 천황이 살고 있는 그런 황도에서 저런 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에 와가지고 뭐 경복궁 습격하고 을미사변 일으키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왕궁 포위하면서 고종 협박하고 그런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도 원래 그러고 살았어요, 얘들은. 자,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슈번 내에서는 가뜩이나 8.28 정변 이후부터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는데 요시노부에 대해서 이를 박박 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케다의 사건까지 겪게 되면서 조슈번은 그야말로 분기탱천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조슈번의 많은 가로들이 즉각 교토로 상경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된다. 이치카이소 정권을 응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막상 강력한 도막파였던 다카스키 신사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조슈번의 과격파들은 거병에 반대하는 다카스키 신사쿠를 체포해서 가택 연금을 시키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니 교토에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슈번이 교토로 상경을 강행하게 되는데 과연 조슈번은 교토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